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변화가 보이죠? 자,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위해서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강의가 제 목소리가 좀 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테스트하는 거라서 일단 영상 찍힌 걸 보고서 그 음성을 한번 질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좀 그 부분을 많이 투자했는데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강의, 알찬 강의를 선보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음운변동, 저번 시간에 했던 음운과 음운변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공부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음운변동보다도 이 단어를 잘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또 의외로 문장감이 더 쉬워지거든요. 이게 음운 단어 문장에서 계속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도해본 경험에 따르면 이 단어가 정말 외워야 할 것도 많고 또 세부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역시나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차고 쉽게 재미있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운데다가 단어를 적어야겠죠. 단어.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 개념, 문법은 개념을 쌓아가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이 단어 하면 그냥 뭐 단어는 그냥 단어지, 뭐 낱말이지 이런 식으로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단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 뭐냐, 첫 번째로는 자립성이 있어요. 자립성. 자립성은 뭐냐면 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홀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분리성이 있어요. 분리성. 자, 분리성이란 뭐냐면 어떤 말과 붙더라도 결합되더라도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립성과 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어이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단어 뭐야? 하면 자립할 수 있고 분리성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홀로 쓸 수 있고 다른 말과 붙어도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이야 라는 것이죠. 여기 분리성에 대해서 선생님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 분리성과 해당되는 품사가 이따 뒤에 설명했지만 조사예요. 조사도 단어입니다. 왜요, 선생님?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잖아요. 혹시 조사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 목적격조사 을을 뭐 그런 것 따입니다. 그럼 을을이 뜻은 없잖아요. 혼자 쓸 수는 없죠. 뭐 뜻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선생님 이건 홀로 쓸 수 없는 거네요. 그냥 단어가 아니네요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리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자립할 수는 없지만 다른 말과 붙어서 다른 낱말과 붙어서 다른 단어와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도 특별히 단어로 인정해 준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단어의 뜻을 알았죠. 그럼 이제 이걸 또 갈라봐야겠죠. 가지를.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 지금 칠판 한 면에다가 다 쓸 수 있을지 선생님이 참 불안한데요. 최대한 한번 깨알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단어 일단 자, 형성. 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형성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품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자, 이렇게 형성, 품사, 의미. 자, 단어를 일단 만들겠죠?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만들었으면 그럼 이 만든 것을 특징에 따라 한번 분류해 봐야겠죠? 이게 품사고. 그럼 분류했어요. 그러면 이것들 단어들은 다 뜻이 있겠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형성입니다. 단어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자, 단어를 이루는 가장 작은 조각, 성분,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자,
형태소. 자, 이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만드는데요. 형태소라는 것은 뭘까? 그 뜻을 알겠죠? 형태소는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입니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걸 더 이상 쪼개면,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이 사라져버리겠죠. 왜냐하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니까요. 그렇죠?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어를 뾰로롱 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소는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 다 중학교 때 배워서 기억나시겠죠? 혹시 중학생들이 듣고 있다면 모르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 배우면 꼭 기억하세요. 자, 공부는 반복이 생명입니다. 반복이 생명. repeat. 그렇죠? 자, 첫 번째. 항상 종류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류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자립성입니다. 자립성. 혼자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혼자 쓰일 수 있으면 뭐냐? 그건 바로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홀로 쓸 수 없으면 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형태소를 막 모두 따져볼 수는 없겠죠. 뭐 따져보면 됩니다. 홀로 쓸 수 있냐 없냐, 뜻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죠.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또 우리가 너무 간명하지도 않고 모호하죠. 선생님 모호한 거 싫어합니다. 분명하게 대처해놓을게요. 의존 형태소는요, 다음 호명하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어간, 접사, 그리고 조사.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바로 싸가지. 이 네 가지가 바로 의존 형태소입니다. 나머지는 다 실질 형태소예요.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반은 모르겠어요. 어미 모르겠어요. 조사 모르겠어요. 접사 모르겠어요. 뒤에 다 배웁니다. 뒤에. 자, 일단 물론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이미 배웠겠죠. 근데 중학생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일단 뒤에 가면서 제가 차근차근 어가, 어미, 조사, 접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의미의 여부. 뜻이 있느냐 없냐예요. 아까는 홀로 쓰일 수 있느냐 없냐이고, 이번엔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예요. 자, 뜻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 뜻이 없으면 형식 형태소입니다. 역시나 뭐 한 개 한 개 단어 형태소마다 이게 뜻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나 간명하지가 않죠. 분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형식 형태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어미, 접사, 조사예요. 선생님 그럼 어간은요? 어간은 뜻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의존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각자 모두 다 이 실질에도 포함되고 자립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형태소는 제가 물어보면 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하나의 형태소를 얘기하면 이게 뭐냐 하면 선생님 자립 의존 중에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 형식 중에 이거예요. 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학교에 가다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요 자립이죠. 혼자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입니다. 그리고 는은요 혼자 쓸 수 없어요.
그 의존이고 뜻이 없죠. 형식 형태소예요. 그리고 학교는 역시나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립이고 실질입니다. 애는 의이고 형이죠. 그리고 가는요 주의해야 합니다. 가는요 혼자 쓸 수는 없지만 의존이지만 실질입니다. 그리고 다는 역시나 의존이고 형식이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형태소 특징, 종류, 알았죠? 그럼 이게 바로 형태소입니다. 그럼 선생님, 금학생님이 이게 형태소를 자연스럽게 나눠버렸는데 형태소를 나누는 분류 기준이 뭔가요?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 그게 뭐냐? 이것은 이제 웬만한 자습서나 참고서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형태소 나누는 기준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교체와 삽입입니다. 교체, 삽입.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단어 대신에, 그 형태소 대신에, 아니 그 부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부분과 분리될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학교에 간다해서 나 대신에 철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나와 너는요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하고 너니 한 덩어리라면 나만 혼자 바뀔 수는 없겠죠. 같이 바뀌어야죠. 한 덩어리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교체입니다. 그 삽입은 뭐냐면요. 자, 나는 학교에 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다. 가다에다가요. 이 가하고 다 사이에 니은을 넣으면요. 간다가 돼요. 간다. 그럼 가와 다 사이에 니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삽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와 다는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 두 가지입니다. 방법이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단어를 만듭니다. 근데 더 크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더 크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합성법과 파생법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소끼리 만나는 것은요. 작은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거라면 이제 단위로보다 더욱더 복잡한 것들을 만드는 즉 복합어는요.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단일어는요. 어떤 거냐? 단일어는 어근이 딱 한 개만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어근이 뭐예요? 어근은요. 말이 뿌리라는 뜻이에요. 말씀 어자에 뿌리 근자 써서 말의 뿌리인데 말의 뿌리니까 어쩌겠어요? 당연히 뜻이 있죠. 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유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이 딱 한 개 있으면 단일어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근 한 개에 어근이 추가되거나 또는 어근 한 개에 접사가 추가되면 각자 합성어와 파생어로 합니다. 자, 물론 어근 플러스 접사해도 되고요. 접사 플러스 어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접사가 재밌는 놈이에요. 접사가 참 재미있으면서 복잡한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접사가 일단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는 게 뭐냐면 책가방 있죠, 책가방. 그렇죠? 그러면 책도 혼자 쓸 수 있고 또 뜻이 있죠. 가방도 혼자 쓸 수 있고 뜻이 있죠. 그래서 어근 플러스 어근에서 합성화 되는 거죠. 그리고 파생어 이거는요. 자, 거짓말, 쟁이, 뭐예요? 거짓말은 홀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뜻이 있죠. 그러니까 어근입니다. 쟁이는요, 홀로 쓸 수 없죠. 그리고 뜻은 있어요. 근데 뜻이 주변적 뜻이죠. 즉,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쟁이에서 중심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제 거짓말이 핵심인 거지, 쟁이가 핵심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접사입니다. 접사는 정의하면 이런 거겠죠. 홀로 쓸 수 없고 보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접사다. 그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합성어에도 종류가 있고 또 접사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사실이죠.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자, 합성어는요 일단 어근과 어근의 관계에 따라서 대등적 합성어, 종속적 합성어, 융합적 합성어, 뭐 융합합성어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어순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대등적 합성은 어떤 거냐면 어근과 어근이 서로 대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게 있냐? 자, 손발. 있죠, 손발. 난 그 사람은 손발이 안 맞아. 그렇죠? 이 손발이 있죠. 그리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남녀가 있죠, 남녀. 남자, 여자는 대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등적 합성입니다. 종속적 합성은요, 한 어근이 다른 어근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책다방이나 손수건이 그게 A예요. 그러니까 융합적 합성어는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융합적 합성어예요. 이게 어근과 어근의 관계라기보다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 갖고 새로운 어근이 탄생하는 거니까 기존의 어근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의미가.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자, 피땀. 피땀은요, 이게 합치면요, 피와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 노력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노력. 뭐 요즘에 청년들 워낙 취업이 힘들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노력을 하니까 뭐 요즘에 뭐 흔한 말로 노력, 그죠? 노력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노력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많이 힘들겠지만 누구나 거쳐오는 길이고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뭐 상투적인 말로 뭐 아픈 뒤에 뭐 성숙해진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선생님 그런 말 좋아하지도 않지만 또 선생님도 그랬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랬고 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그랬고 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그에 따라서 결실을 맺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금수저 물고 그냥 탄탄대로로 성장한 사람 그게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춘추가 있죠, 춘추. 이건 봄, 가을이잖아요. 봄, 춘의 가을, 추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 나이를 물어보는 건데 사람 나이를 높여서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 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이를 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합쳐졌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융합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근과 어근의 관계에 따라 색으로 나뉘어진 거죠. 그리고 또 어순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요. 통사적 합성어는요, 통사적 합성은 뭐냐면 우리 문장 구조의 순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장 구조 순서는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명사와 명사가 만나야죠. 명사 앞에는 뭐가 옵니까? 관형사가 와요. 그리고 영원, 즉 동사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부사 플러스 동사 형용사 뭐 이런 식이죠. 이게 바로 우리 문장의 순서를 지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문장 순서를 어기는 합성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통사적 합성을 하는데 선생님은요 통사적 합성어 종류가 많으니까 그냥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비통사적 합성어 세 가지 종류거든? 그거 외워버려.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 그 세 개가 아니면 통사적 합성어인 거잖아요. 뭐 이런 뭐 얍삽한
수법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공부도 요령껏 해야 합니다.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비통사 합성어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문장의 순서를 어기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부사 플러스 체언. 오마이갓. 체언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관형사가 와야죠. 근데 부사라는 놈이 딱 왔어요. 물론 부사가 체언 앞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사 때 자세히 하게 될 건데 이 부사라는 놈이 정말 성가신 놈이에요. 원래 용언을 주로 꾸미는데요. 얘가 심심하면 관형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심심하면 자기와 똑같은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심심하면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문장 전체까지 꾸며버립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놈은 종잡을 수 없는 놈이기 때문에 정말 애들이 파악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게 될 건데 아무튼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이고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부사는 용언 앞에 놓이면서 용언을 꾸며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 플러스 체언은 우리 문장의 순서를 어긴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있냐? 뭐 많이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부술비가 있어요. 부술비. 부술부술. 의태부사입니다. 의태부사. 왜냐면 비가 내리는 모양을 흉내낸 말이기 때문에 의태부사. 이거 뒤에 배울 건데요. 그 플러스 비. 체언이죠? 그래서 부사 플러스 체언이니까 이건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어간 플러스 체언이에요. 어간 플러스 체언. 어간은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의미가 와야 돼요. 체언 맞죠? 이것도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여러분 요즘에 신학기 시작돼가지고 늦잠 많이 자죠. 그렇죠? 방학 때랑 전혀 다르니까 그 리듬이 다르죠. 생활 리듬이. 그죠? 바이오 리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잠 많이 자는데 일찍 자야겠죠. 근데 이때 늦잠이 바로 어간 플러스 체언이에요. 늦다, 늦고, 늦으니. 늦은 변하지 않죠. 이런 거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플러스 잠이라는 체험이 왔으니까 이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왜냐면 어간 뒤에 의미가 안 왔으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어간 플러스 어간입니다. 얘로 오가다가 있어요. 오가다라는 여러분 찻집 있는 거 아세요? 저 차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보이차에 꽂혔습니다. 보이차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도 엄청 좋은 차이거든요.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하고 이뇨작용, 즉 이렇게 몸에 배출, 오줌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불순물을 배출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보이차 한번 드셔보시는데 이 오가다는 찻집이 있죠. 이때 오가다, 오도 어간이고 가도 어간이에요. 그래서 어간 뒤에 뭐가 와야죠? 어미가 와야죠. 그래서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오지 않고 바로 어간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것도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어 종류예요. 근데 요즘에 그 시험 보면요. 그 트렌드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접사입니다. 이 접사가 정말 성가신 놈이거든요. 접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근의 앞에 오면 접두사. 그리고 어근의 뒤에 오죠. 그럼 접미사예요. 접두사는요, 딱 한 가지 있는 겁니다.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기만 해요. 어근의 의미를 제한. 그런데요, 이 접미사는요, 무려 기능이 3가지나 있습니다. 하는 역할이. 뭐냐? 첫 번째로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고요. 두 번째로는 품사를 바꾸고요. 세 번째는요, 문장 구조까지 바꿔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접두사 어근 의미 제한하는 것은 이거 이게 있습니다. 풋사가 하잖아요. 풋익으면 설익은, 덜 익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인데 덜 익은 사과다. 이게 풋사과예요. 그렇죠. 그럼 사과를 꾸며주죠. 어근을. 풋이. 근데 홀로 쓸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접사인데요. 이렇게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줘요. 하지만 접미사가 보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뭐죠? 거짓말쟁이 있죠. 거짓말쟁이. 여기 있죠.
이때 이 쟁이가 전미사인데 그럼 무슨 것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근 의미를 제안해줬죠. 근데 품사를 바꾼 게 뭐가 있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게 있습니다. 달리다가 또 달리다. 이건 동사죠. 근데 이거에다가 기라는 명사 파생 접사를 붙이면 달리기가 돼요. 그럼 명사를 바뀌어버렸죠. 이때 이 기가 이 접사가 바로 품사를 바꾸는 아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바꾸는 거 어떤 거냐? 이건 나중에 문장 배울 때 배울 건데요. 사동접사와 피동접사가 있어요. 사동접사는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요. 이일이기 우추가 있어요. 그 피동접사에는 이일이기가 있습니다. 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으로 바꿔버려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피동 문장으로 바꿔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그래요, 잡혔다. 그럼 이게 잡혔다가 잡히었다에서 잡히, 즉 히라는 피동접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문장 구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버렸죠? 위치를. 그랬기 때문에 접사는 문장 구조까지 바꿔버린다 라고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참 접사가 어려운 거죠, 전미사가. 그래서 이게 전미사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단어의 형성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단어는 형태소와 형태소 만나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데요. 이게 이제 좀 더 많이 모이게 되면요, 좀 더 커지는, 즉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나눠가 분류를 해봐야 돼. 분류. 그럼 선생님 왜 단어를 꼭 분류해야 할까요?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를 분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선생님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죠.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고요? 건강하다나 행복하다는 모두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렇기 때문에 명령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왜냐면 우리 형용사는 명령할 수 없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예뻐져라, 예뻐라, 아름다워라 하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명령한 대로? 안 되죠. 이 명령한다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에만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 좋은 말 할 때요,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부분에 우리 행동 표현, 동사 표현 바꿔줘야 합니다. 알았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품사를 나눠놓지 않으면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품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사를 나누는 거고요. 자, 그럼 품사를 나눠봐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아직도 제가 주변에 보면요, 이 품사를 나누지 못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품사를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각각의 품사를 들어가서 또 종류가 나뉘어지거든요. 각자 또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품사를 이 아랫부분을 적어놨는데 상당히 협소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또 지우기도 또 그렇죠. 자, 품사는요, 일단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세 가지 분류 기준. 첫 번째 뭐냐? 형태입니다. 형태. 형태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래서 형태가 바뀌면요, 가압에 넣고요.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불변입니다.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불변. 자, 가변은 뭐가 있냐면 딱 두 개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불변은요, 나머지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 자, 한번 적어볼까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그러면 7가지 되죠. 그래서 고품사 끝. 두 번째는요.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기능. 자, 기능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 체언입니다. 체언. 체언은 뭐냐면 몸체자를 이루어서요. 우리 그 문장에서 몸뚱어리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거에 해당하는데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입니다. 그 다음에 용언입니다. 용언은 뭐냐면 쓸 용자를 쓰는데요. 이 체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즉 동사와 형용사를 가리킵니다. 체언의 상태나 성질,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와 형용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쓸 용. 그죠? 그 다음 수식어. 자, 체언을 꾸며주면 수식어 중에 뭐냐? 관형사. 그 영혼을 꾸며주면 수식어 중에 부사입니다. 그다음 관계어. 관계어는 체언과 체언의 관계 또는 품사들과 품사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관계어입니다. 조사 딱 한 개 있습니다. 자, 독립어는요. 다른 품사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독립어인데 딱 하나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기능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분류 기준이 의미입니다. 의미에 따라서는요.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9개의 품사를 각각 나누는데요. 자, 의미는 이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자, 의미는요. 일단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명사는 이름 명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 그것을 명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명사는요. 이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말. 대신할 대자를 써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다. 수사는요. 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동사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형용사는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걸 의미하는 말이다. 관형사는요. 체언을 꾸며주는 말들이다. 부사는요. 영혼을 꾸며주는 말들이다. 그 다음에 조사는요. 체언의 자격을 정하거나 의미를 더하거나 연결해준다. 이게 조사. 그냥 감탄사는요. 말 그대로 감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감탄. 근데 감탄 말고도요. 4가지가 있습니다. 총. 자, 부르는 말, 응답하는 말, 그 다음 감탄하는 말, 그 다음 놀라는 말.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총 9개 고품사를 모두 했죠. 자, 이런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각 품사마다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제가 옆에 쭉 쓰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말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또 공간이 여백이 허락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좀 더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해 보세요. 자, 명사로는요. 일단 종류가 뭐가 있냐? 명사는 보통 명사가 있습니다. 보통 명사. 그리고 고유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성에 따른 겁니다. 보편성. 그러니까 보통 명사는 어쩝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우리 이 세상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명사입니다. 뭐 책상도 엄청 여러 개 있죠. 의자 여러 개 있죠. 이게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이 세상에 딱 한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추상명사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추상명사. 그렇죠? 사랑, 믿음, 뭐 우정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혼자 쓸 수 있으면 자립명사라고 하고요. 혼자 쓸 수 없으면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자립명사는 뭐 대부분이 다 자립명사고요. 의존명사가 문제인데 의존명사 홀로 쓸 수 없는 거라니까 뭐예요? 어떤 게 있냐? 무슨 것, 무슨 바, 무슨 말이, 무슨 권, 무슨 개 있죠. 이런 단위성 의존명사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그 대상 나타내는 거지만 구체성이 없는 명사, 의존명사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모두 의존명사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는 총 5개의 종류가 있어요. 네, 물론 크게는 2개입니다. 크게 2개인데 크게 2개는 뭐냐? 지시대명사와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는요, 사물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인칭대명사에는 다시 5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자,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 뭐 이건 여러분 영어에서도 알죠.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녀죠. 그 다음에 미지칭 대명사가 있어요. 미지칭 대명사. 그래서 누구가 있어요. 누구. 밖에서 누가 두드려요. 그럼 누구세요? 그럼 밖에 누군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죠. 이게 미지칭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지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지칭. 그 다음에 부정칭입니다. 부정칭. 자, 부정칭은요, 불특정 다수를 가리킵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덤벼봐라. 아무라도 나에게 덤벼봐라. 이때 이 누구나 아무가 바로 부정칭 대명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입니다. 수사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습니다. 양수사는 양을 나타내는 말,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서수사는요 순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요 원래는 지금 설명할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해보면 일단 동사는 크게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어집니다. 영어 시간에 배웠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여기 동사에서 또는 이제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사 형용사 이제 어간과 의미가 있고요. 자, 어간은 이제 우리가 활용할 때 모양이 변하지 않는 말이고 의미는 활용할 때 모양이 변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의미의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근데 이게 의미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이걸 이 지문에 담기는 어렵고요. 따로 제가 의미로 해서 제가 강의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의미를 할 때 그때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동사로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에는요 지시형용사와 성상형용사가 있습니다. 지시형용사는 그냥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하다. 뭐 어떤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징을 가리키는 거니까 지시형용사고요. 성상형용사는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처럼 뭐 이 제자는 예쁘다. 그럼 이 예쁘다가 이제 그 제자의 특징이잖아요. 이 제자는 뭐 잘생겼다. 이것도 그 제자의 특징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성상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종류로는 지시형용사, 성상형용사가 있는데 뭐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이런 형용사 종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입니다. 이 관형사 종류 엄청 중요한데요. 자, 지시관형사가 있고
수관형사가 있고 성상관형사가 있습니다. 자, 지시관형사는요 이그저입니다. 이그저. 그죠? 이 물건 저 물건 그 물건 할 때 이그저가 물건을 다 꾸며주죠. 그래서 이게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 수사도 수를 나타내잖아. 그래서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수사는 체언이죠. 그러니까 뒤에 조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형사는요 붙을 수가 없어요. 조사가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식으로 말하면 뒤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수사이고요. 뭔가 붙을 수가 없으면요 관형사인 거예요. 둘 다 수를 나타내긴 하지만 알았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성상 관형사입니다. 성상 관형사는 많지 않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성상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성상 형사도 특징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성상 관형사도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발은 신발인데 새 신발 하면 신발은 신발인데 새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새가 신발을 꾸며주죠. 새가 성상 관형사예요. 또 헌 신발, 헌도 마찬가지로 성상 관형사입니다. 모든 물건은 물건인데 모든 물건이죠. 온갖 물건. 그래서 모든과 온갖도 모두 다 뒤에 있는 물건을 꾸며주니까 성상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몇 개 적어볼까요? 앱, 헌, 모든, 온갖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부사인데요. 이 부사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자, 부사는요 일단 두 개의 카테고리, 두 개의 기준으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 일단 그 수식 범위에 따라서요. 자, 수식 범위. 이것 좀 이렇게 좀 나눠봅시다. 이렇게 자, 나와서. 자, 수식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누어요. 자, 성분부사는요 하나의 성분만 꾸며줍니다. 한 개만 딱. 근데요 문장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줘요. 그런데 이 문장부사는 다시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나뉘어져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결코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말이죠. 그럼 결코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게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접속부사가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듣는 접속어 있죠. 접속어가 접속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뭐 그런데 뭐 등등이 접속부사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접속어라는 말을 쓰지 말고요. 접속부사 정확히 우리가 표현해 줍시다. 그게 이제 고등학생이고 고등문법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냐? 이것은 이제 의미에 따라서 나뉘어져. 의미. 자, 의미에 따라서 다섯 가지인데 선생님 이걸 외우기 쉽게 하려고 선생님 좀 요령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봅니다. 성부, 의지. 자, 선생님이 다신교인데 모든 종교를 믿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메인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을 다녔죠. 요즘에 이제 좀 멀리 하고 있는데 이제 등한시 하고 있는데 다시 다녀야겠죠. 항상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도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죠. 이때 성부 하느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부를 따가지고 성부의 의지 이렇게 합니다. 이 하느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읽었는데 성자는 성상부사고요. 부는 부정부사, 의는 의태부사, 의는 또 역시나 의성부사, 지는 지시부사입니다. 성상부사는 역시나 특징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특징을 꾸며주는 거. 그래서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매우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매우나 정말이 성상부사입니다. 그리고 부정부사는요. 딱 두 개 있어요. 안 하고 못.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못 했다. 이 안 못이 부정부사고요. 의성부사는 뭐가 있냐면 이제 모양을 흐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장아장 모르겠죠. 그럼 적어볼까요? 성상은 매우 정말 부정부사는 안 못. 의성부사는 소리죠. 뭐 쨍그랑 뭐 있을 수 있겠고 지시부사는 뭡니까? 이리 그리 저리 이겠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리 와라 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이 지시부사입니다. 자 이게 부사의 종류예요. 좀 많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 조사는요, 이 조사도 좀 종류가 많습니다. 조사도 일단 그 조사는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여기 조사는 할 수 있겠네요. 조사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자,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격조사와 보조사와 접수